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는요, 경제 박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의도 촌철살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한국당 의원 나가겠습니다. 2282 쓰시는 분께서요, 추석 지나고 나니 일하기도 너무 싫고 월요병인가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야 되겠죠? 제 오프닝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3316 쓰시는 분께서는 주말에도 조국 장관 이슈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보내셨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 이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여의도 촌철살인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일본을 한국의 수출심사 우대 국가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현행 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이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백색 국가인 가지역, 그리고 비백색 국가인 이제 나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수출입 고시,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는 가지역을 2개 지역으로, 가해 1, 가해 2 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가해 1 지역은 기존의 백색 국가인 일본을 제외한 28개 국가가 그대로 들어가지만, 가해 2에는 일본만 빼서 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까지 이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이 외부 절차는 모두 마무리했고, 현재 남은 건 결재와 관보 발행, 이 내부 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이게 일본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건건이 모두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도 지난번에 일본에서 제외되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던데 일본도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네. 누가 봐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보복 조치죠.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한데요. 이를 들고 일본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근거를 대라.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보복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적반하장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 측은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 등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수출 관리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뿐이다 라면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논리는 취약합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한국이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앞으로 WTO 제소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제소한 명분이 일본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했다라는 게 내용인데 한국이 맞대응도 똑같이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조치가 일본의 일지역을 가할 회심의 한 방인지 되려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보는 건 아닌지 또 오히려 일본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폭행 같은 걸 싸움을 할 때도요. 누가 먼저 때렸냐, 물론 아주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쟤도 때리고 나도 때렸으면 둘 다 때린 사람으로 간주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또 어제 오늘 계속 이슈인데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무인 드론 공격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 피폭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국내 원유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큽니까? 맞습니다. 이제 14일 새벽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날아온 이 국제적인 이슈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 2곳이 드론 10대에 더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2곳이 불에 타서 당분간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이 사우디 정부는 아람코 타랑 시설 그리고 쿠라이스 유전리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2곳의 가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시설 모두 세계 최대 규모고요. 사우디 석유 시설이 심장부로 불립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 대상이 된 석유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 570만 배럴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예멘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파격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중당의 긴장감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기름값도 더 오를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주말에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은 오늘 아시아 시장 이 문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유 생산 수출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재고가 충분해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 분석도 있지만 이 사우디 원유의 75%가 아시아 국가로 수출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체 원유 수입분의 30%를 사우디에 이제 의존하고 있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이 피격으로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판명이 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5달러에서 많게는 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났습니다. 기름값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사우디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드론 공격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유값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촌철살인을 쏟아낸 두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추석 연휴 때 너무 짧아서 그러긴 한데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바빴습니다. 정치인들은. 네. 추석 전날까지는 너무 바빴고요. 예. 추석날은 이제 고향에 성묘를 하고 그 뒤 이틀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 지역구에 머물면서 듣고 느끼고 온 민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추석 밥상머리의 화제가 주로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게 사실 화두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다녀오시니까 어떠신가요? 박 의원님 대전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글쎄 오늘 아마 진행하는 쪽에서는 조국 장관 얘기를 주로 듣고 싶어 네네. 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달째 됐습니다. 추석 민심도 뭐 조국 장관 얘기가 주였을 것이다라고 듣고 싶죠?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예단을. 네, 그게 아니고, 역시 민생이었습니다. 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상가 곳곳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재래식 시장보다는 상가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가보면 잘 되던 곳도 이제 몇 군데 문을 닫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좀 온기가 좀 냉방에 좀 그 냉골에 좀 온기가 네네. 흐르듯이 그렇게 좀 따뜻하게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조국 문제보다는 민생 경제 문제가 좀 더 중요한 이슈였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확연히 진영 논리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분들과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하는 분들 사이에서 네. 뭐 커다란 편차로 그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었죠. 네, 그랬군요. 주호영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뭐니 해도 네. 정치의 최우선이 민생인 건 맞죠.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았습니다만은 당장 가장 뜨거운 이슈가 조국 임명이었으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라는 말이 아직도 잘 안 나와요. 장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의 범위도 넓어졌지만은 그 반대를 하는 강도가 대단히 세어졌다. 네. 뭐 험한 말들이 막 나오고 이런 정도이고 네. 그다음에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 이걸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이 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정치가들은 그런 센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그 예상보다 심상치 않구나.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구나. 그 대구 지역 민심이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언론에 드러난 김부겸, 홍의락 의원, 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또 여전히 태평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네네. 이 차이가 이제 내년 4월 선거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네. 이 심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겸 의원도 대구 쪽이신데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신가 봐요. 대구에서 함께 정치하시는 그 아무래도 당이 다른 국회의원이라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네. 잠깐만요. 홍일학 의원이 조국에 관심 없어. 이렇게 예. 이야기했고 김부겸 의원은 이미 임명했으니 이제는 민생 살려달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런 이야기 물론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이야기나 분위기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근데 야당이 제가 이제 뭐 쭉 조국 인사청문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주호영 의원님 입장을 존중해 왔는데 오늘은 네. 좀 반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의 운명에 야당의 운명을 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저 말미에 질문 중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일갈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황교안 대표든 나경원 원내대표든 현재 이러한 조국 사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 물론 민심이 많이 술렁거리긴 했으나 야당이 여기에 당의 명운을 걸고 당력을 집중한 만큼 효과적으로 과연 했느냐. 네. 그러면 야당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저는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민생이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국회 일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이 있는 것이고 일이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일이 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일이 있는 건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모르건데 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야당도 박수를 칠 만큼 강도 높은 정말 전광석화와 같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국회에서 국회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도리다라는 네.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호재를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사실 야당이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해요. 예. 조국이 도대체 뭐길래. 네. 조국이 뭐길래. 그러나 문제는 정의와 공평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네. 더구나 정의와 공평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법무부 장관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다음에 이 싸움이 조국과의 싸움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런 조국을 임명하고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장관 한 사람을 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국정 네. 전반에 관해서 민심과 다르게 가고 있고 오만해지고 있다. 이런 싸움이지 조국 하나 뭐 장관 18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끝마다 민생을 위하자고 한다면 네. 민생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조국 블랙홀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가자.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옆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후한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이겁니다. 주호영 의원의 키워드. 조국이 뭐길래 자존심 상한다. 이거 같은데. 자, 지금 0630 쓰시는 분께서요. 민생으로 물타기 됐군요. 추석은 온통 조국 얘기뿐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지지자도 조국을 별로 안 좋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7365 쓰시는 분께서는요. 야당은 민생 좀 살피세요. 우리 살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와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추석 민심 평가와는 다르게 차기 대권주자 설문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3위로 급부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권 지지층이 조 장관을 대권 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지지의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요? 우선 박범계 의원님.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할 당시에는 기대되는 어떤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미래의 희망주, 네. 기대주 정도로 평가가 됐었죠. 그런데 야당과 언론이 키웠습니다. 무려 2달 가까이 그리고 여기에 검찰이 뛰어들었죠. 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진영 싸움이 됐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을 제가 볼 때 국정감사니 그 뒤에 또 예산국회니 전부 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흔드는 걸로 아마 일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호적인 분들의 결집을 초래한 거죠.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한 이렇게까지 이 검찰권까지 총동원된 과도한 신상털기, 네. 과도한 표적 수사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수사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은 좀 이것을 따져봐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 일각이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하는 분노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패스트트랙 때 4월 달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회법과 관련된 네. 3부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55% 가까웠고요. 네. 반대하는 여론이 35%, 20% 차이가 났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수사의 단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발동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과 지금 조국 지명자 그 뒤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 가족에 대한 네. 수사권의 발동은 어떤 차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지지, 국민의 의혹 때문이다 얘기한다면 패스트트랙 수사는 그러면 어찌 된 거냐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말씀하셨네요. 네. 궁색하니까 이제 패스트트랙까지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대권 후보 3위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고 반대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대권 후보에서는 3위로 올라갔다는 것이 이상한 현상인데요. 네. 저는 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인지도와 주목도가 상승된 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는 좌파 지지 세력들의 병리 현상이자 비극이라고 보는데요. 네. 결집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고 이렇게 표리부동하고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라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뭉치는 이 현상이 비극이자 병리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흔히 정가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안이 바뀐 이런 사람들이 차례대로 사라질 거라는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조국이라도 지키자는 이런 결집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야당할 때 국회의원 2번 하면서 저도 나름 청문회 또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사람인데요. 그때 이름 날릴 때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 쓰지 않고서도 이름 충분히 날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졌고 네.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주 의원님도 글쎄, 저는 자유한국당 분들이 좌파 우파라는 표현을 정말 1950년대 냉전시대에 풍미했던 그 용어를 2019년 지금 21세기 이 과학문명 시대에 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쓴다는 게 참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더더군다나 판사 출신이신데 우리 헌법은 그런 거 좀 예정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네. 좌파라는 말 듣기 싫고 꼭 진보라는 말을 듣고 싶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보수라고 쓰지 제가 우파니 극우니 이런 표현을 제 입에서 그러다 쓴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파라고 써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아니, 왜 좌파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죠?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좌파 뒤에 썼던 말 있죠. 아니 그리고 좌파 뒤에 썼던 청문회를 말. 많이 해봐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러 청문회 중에 이처럼
여러 번 낭바해도 부족할 지경에 이렇게 강행한 청문회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자, 두 분 다 점잖으신 판사님 출신들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인용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국 장관이 대선 주자 3위 후보로 올랐다는 여론 설문조사는요. 여론조사 기관 칸타코리아가 SBS의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뒤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측정한 겁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신뢰 수준은 9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1716 쓰시는 분께서요. 민생은 여권 정부가 챙기는 거 아닙니까? 역대 야당이 민생 챙겼나요? 물타기가 심한 것 같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 0370 쓰시는 분께서 한국당 의원들 엉뚱한 곳에 신경 좀 하지 마시고요. 국정 운영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얘기. 양쪽 다 좀 민생을 좀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부 마무리해야 되는데 2부 마무리 하기 전에 네, 제가 여러 가지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이게 한국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야당 내부에서도, 조국 호재를 좀 살리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30-40초 정도씩만 짧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는, 조국 호재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고 조국 호재를 살리지 못하도록 막무가내로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예전 같으면 수십 차례 낙마해도 부족할 사람을 끝내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호재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분명한데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옮겨오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박 의원님. 정기조사를 했던 리얼미터나 갤럽을 놓고 볼 때 큰 네. 차이 없습니다. 이 인사청문 전이든 지금 임명 이후든 갤럽 아직도 17% 차이가 나고요. 네. 리얼미터는 9% 이상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민심을 그렇게 읽고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좀 그게 전에. 사실이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전부 다 사실은 좀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갑자기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질문에 여론조사로 지금 질문을 넣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박범계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여론조사 얘기 먼저 한마디 드리고요.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지도가 한국당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넘어가지 않았다, 요 관련된 내용은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결과와 관련된 개요였고요.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이고 응답률은 12.6%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언급됐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여의도 촌철살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말씀 듣고 계십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원래 표도 없는데 막 오늘 우리 방송 때문에 밤차 타고 새벽같이 고생하면서 오셨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국 이슈 지겹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오늘 뉴스 보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또 밤새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고 영장이 또 선고되기도 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 것 같은 두 분 다 지금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검찰은 사실은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이 만들어낸 라인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판사님들이 여기에 사실 협조를 해줘야지 이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장을 내준다거나. 근데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 내주신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번에 명재관 부장판사가 물론 전에 했던 두 명에 대한 영장 기각했지만 오늘 또 영장 청구하면은 이제 오촌 조카가 실제로 제일 중요한 영장 기각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을 쓰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발부하시는 판사님들의 심정이라든가 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의를 읽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주호영 의원님. 영장 청구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언론 보도만을 보고 그렇죠. 그건 영장이 그렇습니다. 기각될 거다, 발부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지난번 영장을 기각했던 이 사모펀드 회사 사장 영장을 기각했던 명부장 판사가 검찰에서 오래 있다가 법원으로 그렇죠. 옮겨가신 분이고 네. 그다음에 법원 출신 처음부터 법원에 있었던 분들이 영장을 기각하니까 영장 판사를 늘리면서 끼워 들어왔던 판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행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오촌 조카의 구속 여부가 이 사건 수사에서 분수령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흐지부지할 수가 있고 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예단하는 것은 나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주로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기각할 때 이유를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범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썼으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오촌 조카가 가장 책임이 많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구나 해외로 갔었기 때문에 네네.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도주의 우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통상적이라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도피성 그렇습니다. 해외로 나간 걸로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마무리. 지난번 그러니까 이제 코링크죠. 투자운용사 그리고 그 투자했던 그 대상업체 뭐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영장 두 분이 기각이 됐죠. 네.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네. 또 주범이 아닌 듯한 그런 기각 이유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오촌 조카를 주범으로 볼 거냐. 특히 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의 한 근거로 볼 거냐. 네. 그다음에 체포의 과정이 자발적 귀국이냐 아니면 뭐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배에 의해서 마지못해 들어온 거냐 이런 등등이 주요한 심사 사유가 될 겁니다. 근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기각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례가. 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의 단초가 야당의 고발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이었습니다. 네.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주로 주동을 해서 이루어졌던 고발인데 네. 인사청문 전국에서 그렇게 영장의 청구와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네. 이 수사가 수사권의 남용이라고는 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잉 수사이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헌법상의 여러 비례성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성의 원칙 이런 것들 상당성의 원칙 같은 측면으로 볼 때 네. 패스트트랙 수사하고는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과잉 수사라고 전혀 보지 않는 것이요.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나면 네네.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이 제한되고 어려울 것이다. 또 법적인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주변을 상대로 네. 수사를 강도 있게 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압수수색을 하자. 아마 이런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한 것으로 보지 네. 과잉 수사하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 과잉수사는 아니고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당연히 그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언급되었던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5일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게 있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1% 정도가 이낙연 총리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여권 후보들에 대해서 선호도 지지를 얘기했습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95% 신뢰 수준입니다. 응답률은 15%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이렇게 막 복잡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왜 쓸데없는 걸 하나 당연히 어서 발표한 거 했겠지라고 하시지만요. 이게 또 중요하게 객관적인 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요즘 또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을 가하는
수사는 형사사건 언론 대응 훈령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야당을 할 때부터 그 당시 이제 집권당인 자유한국당 옛날 새누리당이죠. 네. 그래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아주 강력하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 국면에서 굉장했습니다. 법무부 검찰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공보준칙이 있는데요. 그 공보준칙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 공보준칙에 나와 있는 그 요건들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공익성 이런 등등. 그것을 이번 단계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지적을 하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되고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의 평등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런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그러느냐라고 저 사람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수사권을 발동 안 하고 왜 나만 수사권을 발동을 하느냐라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수사권이 과잉이다, 남용이다 이 지점은 오랜 동안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로서 다뤄져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오늘 제가 출연하면서 쭉 했던 말씀이 수사에 과잉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비교했을 때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이것은 수사권의 발동에 있어서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도 그 정도와 빈도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아니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상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검찰의 공보준칙을 법령 수준으로 지금 형법상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실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엄연히 형법에 살아있는 것인데 네. 사실상 지금 그것이 사문화되다시피 지키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난 다음에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난 경우라든지 또 사실이 아닌 경우라든지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권력자가 수사를 힘으로 눌러서 못하게 할 때 네. 언론에 살짝 흘리고 그 언론을 본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수사가 진척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일부 활용해 오고 있기도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네. 아마 묻히는 사건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의 본질적인 부분은 엄격히 통제하되 네.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네. 엄격히 정해서 네.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서로 약간 다른 반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수가 바뀐 걸 떠나서 우리 둘이가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느 요점은 정도 공감대가 각기 있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예. 공수는 바뀌었는데. 그걸 칭찬해 주셔야지. 네, 지금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광범위한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것이 신상털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A라는 사람이 피의자인데 관계없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는 것은 신상털기지만은 네.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네네. 부인이든 네. 자녀든 이런 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로 혐의가 있기 때문이지 네. 이것이 가족의 광범위한 신상털기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를 못 다룰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인사청문 제도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가 이러한 인사청문에 응해가지고 장관이 되려 하고 누가 국회의 동의를 받는 헌법기관장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그렇게 친다면은 네. 항상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즉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그것도 수사의 단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쪽에서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수사에도 금도가 있는 것이고 정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거는 아마 주 의원님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박 의원님께서 방금 그 불법의 평등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 청문회에 나오려는 사람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감수하고
적어도 수사가 시작될 정도부터면 후보자에 나오지 말아야 하지. 네. 저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이 없는 것보단 못하다. 네. 인사청문회가 있음으로써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네. 사전에 자기의 불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안 하도록 하는 제도로 활용돼야 되는데 네. 저런 것까지 한 사람도 다 장관이 되네. 이제는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씀 저 아주 오래된 말씀이고 좋은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왕관의 무게를 넘어서 네. 칼을 목에다 들이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불법의 평등은 없다.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이나 준칙은 마련되고 그런 것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이런 단서들을 달고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하필 조국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하필. 자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강행하려는 것은 네. 자기 수사에 관해서 발표하지 말고 듣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가 충분하다. 네, 오해를 그 살 수도 말씀만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 예. 포토라인 금지 이것도 역시 오해 살 수 있다. 예. 이런 얘기 하셨네요. 자, 마지막 이슈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버티면 취해진다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옥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님, 홍 전 대표 이런 공격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당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으로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한데 정당이란 것이 늘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네네.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정당이 일사불란하다고 좋아는 하는데 네. 나중에 망할 때는 폭삭 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 이것을 뭐 부끄러운 내부의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내부 총질이 아니다. 예, 내부 총질이 예. 아니고 건강하게 이 당의 생태계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일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소위 이 5-6시간 릴레이 단식.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추경 그렇게 반대하고 장애 투쟁을 하다가 네. 추경을 갑자기 마지막에. 뭐 예. 그렇게 저희들 주장 관철이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예산을 깎지 않은 채 통과시킨 것.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민경욱 그 의원의 말씀 쪽으로 좀 키우는 것 같네요. 예. 재미있는 삼각관계인데요. 당을 책임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당 외에 장외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 대선 주자였죠. 네, 그렇죠. 재미있는 삼각관계인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딱 부딪히는 지점은 홍준표 전 대표 대 당에 있는 민경욱 의원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자타공인하는 황교안 대표의 사람입니다. 당 대변인을 했죠. 그런데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라고 일가를 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민경욱 의원은 내부 총질 정도가 아니라 내부 대포를 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 더더군다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사람 민경욱 의원이 옹호를 했다. 이 얘기는 순망치 안의 관계다. 즉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호재란 표현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일관되지 못하고 장외투쟁도 결국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국면이 있다면은 황교안 대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 같은 순방치 안의 관계가 된 거죠. 그것을 홍준표 대표가 정확히 장박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그러면 그렇게 대단하게 당을 잘 이끌어 왔느냐? 아니 우리나라 정말 25%의 탄탄한 보수층이 있는 우리나라 그 여론 지형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얻은 득표율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그 당시의 분열과 대립상을 놓고 볼 때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네. 남의 남의 당 얘기니까 이제 말이 술술술 잘 나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민주당에는 이렇게 홍준표 전 의원이나 아니면은 민경욱 의원과 같은 그런 식의 뭐 내부적인 약간 이견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박용준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 한 분은 청문회 법사위원이고 이후에. 한 분은 네. 아니지만 네.
좀 다른 목소리를 냈죠. 낸 건 근데 맞다. 그분들이 갑자기 낸 게 아니고 네네네. 예,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조는 있었습니다. 그런 건 항상 있는 거다. 당마다 다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건강성을 저는 상징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호영님 한마디만 10초만. 예. 남의 당 얘기니까 좀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보시죠. 민주당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아니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게 그것을 집단적으로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것이 제압했다. 건강하지 않은 제압했다. 것이다. 그런 반대 의견이 분출되도록 했으면 건강한 정당인데 네. 낄소리모하게 눌렀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일단 한국당은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일어난 드론 테러 그 파장이 일파만파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정말 먼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기름값 상승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뉴스가 결국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중요한 뉴스 저희가 늘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272 쓰시는 분께서요.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서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출발 새 아침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노이의 출발 새 아침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